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은 윤현명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이 두 번째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현재 민중 갈등과 이제 관련해서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옛날에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었던 네. 일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시베리아를 출병해서 시베리아를 점령하려고 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걸 막았던 이제 시베리아 근대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어떤 이야기일지 좀 시리즈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그 연장선상에서 태평양 전쟁의 기원, 즉 미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포인트를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압축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하나하나만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약간의 배경 같은 걸 설명을 한다면, 예. 1941년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겠죠. 근데 그 10년 전에 이미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1931년에. 그렇군요. 그런데 또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유명한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라고 네. 해서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좀 참혹한. 네, 예, 이제 그런 미국은 조약이죠. 필리핀을 지배하고 예.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서로 네.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네네. 자, 그러고 거기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네. 1905년 러일 전쟁 끝난 이후부터 사이가 벌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5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 직전 네네. 그 16년 동안에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약간 러일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약간 일본을 안 좋게 봅니다. 그런 이유가 나름 있었던 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막아달라고 돈도 꿔주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러시아랑 일본이 자 러시아는 북만주, 일본은 남만주, 우리 같이 놀아 먹읍시다. 네. 러일 협약을 체결하게 됐죠. 네. 아니 그게 한 1907년인데 아니 전쟁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둘이서 놀아 먹고 서로 야 이제 우리 만주는 이제 우리끼리 하고 이제 우리 구역이니까 딴 나라 이제 못 오게끔 막자.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네.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가지 측면에서 좀 교수님께서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가 뭐 나름 이것도 국사 시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입니다. 네. 1915년 얘기인데 뭐 러일 전쟁 끝나고 한 10년 뒤 얘기겠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뭐 유럽도 세계적으로 전쟁이 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런 연합국이 독일, 오스트리아와 싸우게 됩니다. 예. 그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 네네. 그런데 일본이 분명히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근데 일본이 유럽에서 서구 열강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고 우리가 중국을 저 꿀꺽하면 안 될까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네네. 중국 정부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21개로 여러 가지 요구 조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조폭이 이제 이거 가게 싼값에 넘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데 예. 대충 내용이 산동성과 남만주와 몽골의 이권 뭐 이런 거 넘겨라 일본한테. 그리고 자원도 넘겨라. 그리고 우리 일본의 보호국이 되라. 미국에서 기분이 되게 나빠했어요. 예.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싫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일본이 중국을 갖다 그렇게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이나 서구 열강 입장에서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이거 불법이다 뭐 이런 거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중국을 먹으려면 왜 혼자 먹어? 왜 논아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이걸 이런 나쁜 나라가 있나? 왜 협박을 해 남의 나라에?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일본을 경계해 왔었는데 아니 간도 크게 중국을 통째로 먹으려는 그 욕망. 네네. 이런 걸 확인한 거죠.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적이 일본이 됩니다. 네네. 이걸 계기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전후 질서가 이제 다시 확립될 때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거 다시 21개조는 중국에서 원세계 정부에서 허락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네. 다시 몇 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군요. 네, 몇 년 후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21개조를 요구함으로써 네. 어쨌든 서강 국가들에게 조금 안 좋게 보였고 그로 네. 인해서 이제 미국과의 일본과의 관계도 당연히 이제 벌어지게 되는 네.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뭡니까, 교수님? 네, 두 번째 포인트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네, 뭐 해군력 경쟁인데 미국과 일본의 그게 이제 건함 경쟁이라고 합니다. 예, 뭐 함선을 건조한다, 함대를 건조한다 이런 뜻인데 두 나라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해군력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군이란 게 없었어요. 비행기는 있을지언정. 네네. 그러니까 해군하면 이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해군력,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력의 상징. 네네. 뭔가 격이 높아지는. 그렇죠. 해군력의 그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과 독일, 자 영국은 해군력의 나라, 독일은 육군력의 나라. 근데 결국에는 둘이 경쟁을 하다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예. 그게 끝나니까 이제는 미국이랑 일본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허. 참고로 그때 일본이 경제력이 1위였다면 미국이 한 10쯤 됐어요. 10대 1의 경제력. 예.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 미국과 해군력 경쟁을 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918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데 주력함, 전함이랑 순양전함이라는 아주 큰 배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핵심 전력입니다. 예. 해군력 이제 비교할 때. 네네. 그래서 1917년과 18년에 걸쳐서 일본이 3만 톤이 넘는 나가토급 전함 2척을 기공합니다. 어허. 건조를 시작한 거죠. 예. 척수. 3만 톤이면은 한국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네네. 그리고 한 9척 정도, 9배 정도? 굉장히 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진짜 이런 전함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다 위의 탱크?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엄청난 철거백, 거대한 대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도 큰데 이제 100년 전에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9배 되는 네. 크기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걸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919년에 이에 맞서서 또 비슷한 크기의 2척을 미국이 만듭니다. 허허. 아니 그리고 거기다 또 그 다음에는 3만 톤급 한 척, 4만 톤급 9척, 네. 10척을 또 만듭니다. 네네. 아니 한 해에 이게 10척을 만든다는 게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100년 전인데 기술이. 네. 예. 광개토대왕급 구축한 9배 되는 배인데 이거를 1년 동안에 자 우리 10척 건조 시작.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에 맞서서 3만 톤급이랑 4만 톤급을 합쳐서 4척을 건조에 착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만 만들기엔 딸리니까 민간 조선소도 이제 군함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어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서 미국은 그 다음 해 3척을 또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또 여기에 맞서 일본이 우리는 2척을 또 만듭니다. 근데 저쪽은 3척 만들고 우리는 2척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3, 4만 톤 말고 4만 7,500톤급의 전함 설계에 착수합니다. 네네. 이제 더 큰 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이것도 결국에는 수습은 돼요.
1922년에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이제 세계 각국이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충 수습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군력을 축소하되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50척, 영국이 50척, 일본이 30척 이렇게 5대 5대 3의 비율로 해군력을 줄이고 일단은 수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습을 하는 건 수습이 된 건 맞아요. 1922년에.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옛날의 일본은 아니었던 거죠. 군축 조약을 5대 5대 3으로 했다는 거는 당시에 일본의 해군력이 세계 3등이었다는 거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사이가 나빠지는 과정. 이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저희가 배워봤는데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시베리아 출병인데. 아하, 그렇군요. 네,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졌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정권이 바뀌는 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연합국들이 개입을 합니다. 군사 개입을. 왜냐? 첫 번째, 이 공산주의 정권을 볼 수 없다. 정권 없자.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편에 함께 싸웠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5만 명이 있었거든요. 연합국의 일원으로 함께 싸웠던. 그 사람들을 공산국가 러시아에서 구출을 하자. 그래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이 이제 시베리아 쪽, 극동 러시아 시베리아로 군대를 보내는데 목적이 두 가지. 자, 볼셰비 정권을 무너뜨리자. 두 번째는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5만을 구출을 하자. 이거였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다 이제 거의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정권은 계속 건재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는 이제 물러갑니다. 아, 그래도 뭐 할 만큼 했다. 근데 일본군은 안 물러나는 거예요. 네네. 왜 안 물러나느냐? 시베리아를 땅을 욕심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네네. 참 지금 보면 좀 웃기는 게 아니 그 넓고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탐내라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야망이 컸습니다. 영토에 대한 야망이 정말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점령을 직접 못하면 괴뢰 정권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말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군도 시베리아에서 너무 힘들고 현지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 뭐 공산 정부 그 정권도 나름 건재했고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니까 나중에 철수는 합니다. 결국 1925년에. 자, 1918년에 처음에 군대를 보내고 25년에 철수를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굉장히 일본을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거 뭐 시베리아까지 뭐 군대를 그렇게 거기 어떻게 찾아려고 뭐 고집 부리는 걸 보고 야 이거 뭐 틈만 있으면 대륙을 침략하려고 드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는 세 번째 요인이 된 거군요.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 포인트는 런던 해군 군축 조약입니다. 아, 네 번째군요. 런던 해군 군축 조약.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미국과 일본이 건함 경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타협이 성립돼서 이제 군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함이나 순양전함 같은 커다란 배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봤던 일본에서 그럼 조그만 배를 늘리면 되겠네? 그건 조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막 늘립니다. 네네. 그래서 또 막 늘리니까 그래서 다시 회의가 열립니다. 1930년에 런던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조그만 배도 줄이자. 조그만 배도 줄이자고 해서 이제 미국, 영국, 일본이 또 줄이자고 이제 합의를 봅니다. 국제적으로 어쨌든 합의를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나름 민주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군부나 그래서 우익 세력을 누르고 줄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데 합의하는 그 자체가 뭐 합의 자체는 어쨌든 되는데 국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일본의 우익, 해군 뭐 이런 강경파들은 옛날에 5대 5대 3 그러니까 일본 해군력이 이제 미국의 60%니까 이번에는 그래 7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네네. 미국이 10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70%만 유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데 전반적으로는 70%가 맞는데 그 조그만 배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큰 배는 60%라는 부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걸 싫어했어요. 두 번째, 잠수함은 숫자를 미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갖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우리가 딱 보기엔 아니 똑같으면 공평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당시에 일본의 이제 강경파들은 그거 우리 같이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거 줄여야 돼요. 기존에 계획된 거 줄이기를 싫어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삭감해야 된다라는 거였군요. 이 잠수함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잠수함을 더 가질 수 있는데 미국이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줄여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아니 뭐 좀 줄일 수 있지. 뭘 큰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 해군 강경파나 우익들은 이거를 국가의 생존권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거기다 그때 일본이 좀 경제가 안 좋았어요. 예. 우울했어요. 또 그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일본도 그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한테 너무 숙이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만. 뭐 대륙이나 이런 로 진출하고 침략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930년에 그 당시 일본은 네네. 뭐 나름 민주 세력이 집권했고 미국과 영국과 협력을 하고 있었고 네네. 미국 영국의 그 세계 체제에도 이렇게 순응하는 형태였는데 내부에는 한편으로는 네네. 해군 강경파의 반발, 육군의 반발, 뭐 군부 그리고 우익들 네. 그리고 애국주의가 국민들한테 퍼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네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네네. 이제 1905년부터 31년 초까지 네네. 사이가 점점 벌어졌는데 예. 자 그럼 이렇게 벌어지니까 서로 화가 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예. 아니 일본이 너무한 거 아니고 맨날 호시탐탐 동아시아를 이제 침략을 하고 있고 네네. 나중에 미국도 혹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미국을 건드리면 이제 필리핀 쪽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필리핀의 방비를 강화하고 해군도 좀 웬만큼 기르고 그리고 영국이 지금 힘이 좀 떨어지니까 네. 아시아까지 힘을 뻗치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를 미국이 메웁니다. 우리가 메워야지. 일본을 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그 느낌을 미국은 많이 받아요. 네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하지만 한반도, 대만, 만주, 그러니까 남만주 뭐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자기네 나라를 못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광대한 영토, 러시아의 네. 광대한 영토, 대영 제국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도 그렇게 대국이 되려면은 또 제1차 세계대전처럼 총력전을 하려면은 나라가 크고 막 자원도 많아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었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럼 기댈 곳은 중국을 좀 많이 침략을 해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미국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잘 되고 대륙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사상권권 역사적으로 미국이 방해하고 있어. 네. 이러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그 네. 태평양 전쟁의 기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유현명 교수님과. 네? 오늘은 시간이 보니까 다 됐어요. 그래서 네.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끔 네. 예고를 하나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는 만주 사변이죠. 1931년 9월에 그때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 만주 사변을 그 관동군이라는 특수군대가 있었는데 네. 만주 쪽에 주둔하는 일본군 병력. 이 사람들이 일단 저 만주를 차지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만주는 고구려 영토 이렇게 한반도랑 고구려의 그 만주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관동군이 생각하는 만주는 좀 더 넓었어요. 그래서 꽤 넓은 중국의 동북부 지방을 모두 장악하기 위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다음에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유현명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